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 역시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심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9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9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가운데 제조업 감소폭은 확대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0.6%포인트 낮춰 2%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글로벌 제조업 위축과 미중 간 무역 갈등 등을 들며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역시 10년 만에 가장 낮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초안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전 브렉시트 합의 발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일랜드해에 관세 국경을 세우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언론 보도들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인하가 됐습니다. 0.25%포인트가 빠져 내려왔고요. 일단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도 지금 선행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3년물 지금 적금 같은 경우에도 1년물보다도 금리가 낮게 책정이 되는 등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많이 돼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통상 움직임이 나올 만한 부분은 금융증권 건설 업종인데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내리는 종목이 있는 정도고요. 오늘은 글로벌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실적 시즌 들어왔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 합의가 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호실적이 이 부분을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호실적들이 발표되면서 깜짝 상승을 기록했고요. 또 전해드린 대로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지금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연스럽게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박스권 상단입니다. 코스피 2080선 오늘도 터치하고 살짝 또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2080선 위로 올라가서 2100선을 재차 탈환할 수 있을지, 코스닥 역시 650선을 뛰어넘으면서 700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전해드린 대로 2080선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78.55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88 장중에 장 초반에 고점 찍고요. 일단 2073까지 장중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락 반전한 건 아니고요. 한 10시경 정도에 2073까지 찍고 내려와서 다시 80선 회복을 했고요. 다시금 2078. 일단 8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 9월 후반쯤에 2100선을 한번 터치하면서 종가 마감을 한 뒤에 계속해서 2020부터 2080선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가 주길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수급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오늘도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같이 삽니다. 기관이 807억 원 매수인데 투신만 팔고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해 주는데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이 1116억 원, 일단 개인은 상승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던 개인들은 일단 이번 주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파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시총 상위주들도 좀 살펴봅니다. 오늘 역시나 시장 끌고 가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55,500원. 워낙에 덩어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도 크고 하루에 2% 이런 급등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요. 55,500원대 현재도 1%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삼성전자 올라가니 SK하이닉스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줍니다. 82,200원 1.23% 잘 달립니다. 현대차가 어제 장에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뒤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일단 12만 원대 저점 확인을 했나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네이버 역시 15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LG화학은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지금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 2차 제재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대법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기사에 의해서 장중에는 더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SK텔레콤, 삼성물산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와 KB금융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금융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세 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예견된 금리 인하 부분이었고요. 지금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겠다 하는 쪽에서 또 밝혀왔습니다. 내년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 꺾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주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50선 코스닥도 역시나 또 박스권 상단입니다. 650.48포인트 0.57% 상승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상승했고요. 오늘도 상승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다면 한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잘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652포인트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박스권 상단 살짝 뚫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프는 비슷합니다. 이 추세가 2시 이후에 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또 마감 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90억 원을 순매수해 주는데 외국인은 월요일에 344억 원, 어제도 594억 원, 오늘도 390억 원을 매수해 주면서 시장에서는 약 1,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월요일엔 팔고 어제는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파는 모습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매도가 지금 2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들 갈팡질팡하죠. 월요일엔 좀 사다가 어제 대량 매도 나왔고요. 오늘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들은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HLB 오늘도 급등 나오네요.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그리고 쉬던 KMW 모두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살짝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휴젤은 빠집니다.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 오늘 헬릭스미스가 무려 13%대의 급락이 나옵니다. HLB와는 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헬릭스미스도 상한가 이후에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헬릭스미스는 좀처럼 오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6만 5천 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올라왔다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네요.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SFA, 메지온 빠지는 가운데 원익 IPS, 솔브레인은 올라갑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구름대 밑으로 지금 1184원대 밑으로까지 살짝 장중에 내려왔었는데 이제 올라갑니다. 어제까지 해서 좀 약세였는데 오늘부터 강세 추세로 달러가 좀 바뀌는 모습이고요. 1188원대까지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쪽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시장 동향이 좀 재밌다고 하는데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의 9월달 스마트폰 동향이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바로 의하면은 9월달에 중국 내수 스마트폰 출하량이 3,468만 대. 그러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 줄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신규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도 한 68개. 그래서 전년에 71개 대비해서 낮아졌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신규 모델도 약간 정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출하량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 2년 동안 어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권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확산이 됐고 어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즉 교체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별로 그렇게 썩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의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거의 비슷한 기조긴 하지만은 그나마 올해 초에 약간 반등권이 좀 개선세가 좀 들어오다가 다시 약간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변화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가 5G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9개 모델이 이번에 5G 관련돼서 9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7%, 그러니까 즉 거의 없던 숫자에서 빠르게 어떤 5G에 대한 어떤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현재 가입자가 900만 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5G 상용화가 9월 말로 연기돼서 아직 서비스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죠. 그만큼 중국인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은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프로모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5G 요금제의 할인 영향에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수요가 5G 쪽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800만 대 정도는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중국에 판매된 5G의 스마트폰 비중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은 4G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아직 2G와 3G도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지금 4G가 약 한 92%, 93%대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제 막 5G가 이제 의미 있는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거의 비슷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2G나 3G 쪽이 5G 쪽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유인책과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기대감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아이폰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달에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52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무역전쟁 여파로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요가 정체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들, 또 하나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아이폰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전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가격 인하를 최근에 기존 모델도 단행했고요. 특히 아이폰 11 같은 최근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일 어떤 저가형이, 즉 낮은 저가형이 기존 신형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 이런 관점 쪽에서 초기 판매량이 기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는 잘 팔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판매량, 즉 판매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월별 아이폰 출하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초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우려감이 제일 컸던 시기였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오히려 꾸준히 좀 출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 거의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웨이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전략 모델이라고 하는 메이트 30이 9월 말에 판매가 됐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뛰어나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은 이 구글의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죠. 어떤 화웨이의 제재 추적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어떤 높다란 부분들, 특히 72만 원대 정도로 가장 낮은 모델이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예전만큼 가성비를 따질 때 가격이 좀 줄어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 화웨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늘린 데는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높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럽 쪽에서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이 5G 스마트폰이 이제 개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 시장도 이제 상용화와 함께 내년도 글로벌 각국들이 5G에 대한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5G 스마트폰 수요는 2021년 가게 되면 아마 가장 큰 정점을 보이면서 앞으로 약 한 2년 뒤 거의 10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1억 1천만 대까지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통신 장비주 중에서 해외발 수주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회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5G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모바일 디램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애플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30일 날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기대감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가능성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 또 지켜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인터플렉스, 슈피겐코리아 같은 관련된 애플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하면서 동향들 확인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 안 좋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성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정체가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특징이 연간 한 2%에서 3% 정도 또 성장을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게다가 물가는 정체 또는 소폭 하락세 정도로 보여지는 흐름들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태그네이션에다가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즉 물가는 급등하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대표적으로 1970년대 초반 때 이어졌던 유가 파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동향이 어제도 발표됐지만은 3%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떤 시장은 지표나 여러 가지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소폭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려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스태그네이션과 관련된 이 저성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타이거 지수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쪽 같은 경우 종합성장지수와 실물경제지수 그리고 금융시장지수와 신뢰지수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합성장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선진국과 개발 신흥국 쪽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선진국은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관점인데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격차나 변화가 상당히 어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타이거 지수의 글로벌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 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그나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각국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좀 써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수치만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나마 양호하고 제일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 5.1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이 3대, 일본이 4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선전하는 국가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국이나 EU 같은 또 EU 각국이나 신흥국 대부분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IMF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특히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경고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시키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최저치까지 보여지는 만큼 일단 지금 글로벌 90%의 국가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관점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실물 경제 지표의 부진과 여러 가지 부담감들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장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글로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느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쪽이 가장 어떤 필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도 기대감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예견된 국면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시장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계속 견인시킬 수 있겠다. 상관점 쪽에서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앞으로에 대한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을 또 쭉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느니 결국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다 알려진 금리 인하였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인 건데 어때요? 코스피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올까요? 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연히요. 근데 상방 탄력을 이렇게 막 키우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최근의 재료들을 보면 상방 탄력을 키울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방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모습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상승한다, 이런 통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재료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물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성격도 있겠죠. 근데 더불어서 자산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 진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또 해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영향보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저금리 시대의 본격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단기적인 경기 불황의 결과치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적인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유로존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미국도 제로 금리 가능성 내년에 거론되는 그런 글로벌 전체적인 저금리 환경이 형성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저출산, 노령화, 이게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투자 자산의 수익 모델 구축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 시장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저금리 환경 조성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옛날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관점이죠. 다 사람들이 좀 젊고 빨리 죽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그게 정상적이가 아니라 그때의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그게 연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좀 달라진 환경 요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느냐, 이렇게 불안 요인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꼭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기업 실적 흐름을 놓고 보면은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고요. 또 다른 IT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 하방에 대한 신뢰를 구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글로벌 악재로 계속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반복될 수는 있다라고 보죠. 근데 파국은 이미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또다시 완전한 결론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호악재가 나타나면서 급등락을 나타낼 수 있어도 이제 해봐야 그 악재의 영향력은 거의 다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해서 상방에 대한 탄력적인 상승보다 이 하방 지지력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보자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그것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훼손된 펀더멘탈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IT 업종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 추세가 이탈해서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의 업종들 또 주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강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상승 흐름을 보면 물론 박스권 하단을 찍고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 요인이고 예.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26일부터 우리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비슷해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느라고 우리하고 나스닥 쪽의 상승률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 제가 그림을 비교하면서 박스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 붉은색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 푸른색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박스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장기 반등 구간이고 보통 때는 1분기에도 그랬듯이 2분기 이후에도 이렇게 실적 시즌 이후에 우리가 실적 시즌 동안에 좀 디커플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우리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넘어서서 이제 오른쪽에 그 푸른색 박스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이 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6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4% 정도에서 한 6% 정도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턴어라운드냐 이걸 봐야 되겠죠. 경기가 턴어라운드 될 수도 있겠고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경기 측면에서 접근할 시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온 그 8월의 OECD 경기 선행지수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강세는 IT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도 저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시장이 IT 기업에 의존되는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디커플링을 피해가지고 나가던 자금들, 그러니까 이머징 쪽 마켓 쪽을 좀 팔면서 선진시장 쪽으로 가던 자금들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 말고 글로벌 자금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을 배제하던 그런 자금들의 변화 요인, 그 점도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좋아지는 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쪽을 보면은 그동안의 불안한 흐름을 같이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꺾인 종목도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 흐름 종목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쪽의 지수도 좀 탄력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을 자세히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에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 다투면서 또 IT 기업이 좀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IT 업종을 빼고 나면 신고가 흐름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월마트하고 홈디포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나머지는 다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 이슈가 영향이 감소되면 변화가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좀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빌빌거리면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점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제 생각에는 이거 신고가 넘어서는 모습,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2016년의 모습하고 경기 흐름하고 주가가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미국 시장 신고가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논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캐치를 해야 되느냐 따져보면은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세를 회복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재료 발표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다시 추세로 회복하는지 그렇다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로 사상 최고가 증시로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점, 거기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금리 시대가 오늘 뭐 드디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에 계속해서 진입을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생활의 영향들 뭐 다 어느 정도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예.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IT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자산시장 중심의 반도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는 부동산 쪽,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정책적으로 억눌리고는 있지만 부동산 쪽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리가 유념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쪽, 성장주의 대명사인 반도체하고 보수적인 자산의 부동산, 이쪽 양쪽 극단적인 자산 시장의 극단이 양극화를 주도할 가능성,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고 차별화를 넘어서 이건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양극화의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찾냐면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그러니까 한 4달 전쯤에도 한번 봤었던 표, 여기다가 미국 채권하고 주거용 리츠를 합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업용 리츠만 봤었는데 오늘은 채권, 상업용, 주거용 리츠, 이 ETF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표를 보시면은 그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게 물가연동 채권 연동되는 그런 ETF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인데 금리 쪽을 표시하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가 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연동되는 가격과 연동되는 ETF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선이 상업용 리츠와 연동되는 ETF고요. 그것을 제가 6월에 봤었죠. 그리고 붉은색 선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를 내고 있는 주거용 리츠 ETF라는 것입니다. 해서 올해 수익률을 따져보면 채권이 한 8% 올랐는데 부동산 지수가 한 26% 정도 오르는 동안에 상업용 리츠가 29.5%, 그다음에 주거용 리츠가 29.9%까지 올라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그 상업용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구성 종목 중에서 아메리칸 타워나 프롤로지스나 이피닉스 같이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가, 그러니까 4차 산업이 강세이기 때문에 리츠가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어느 하락하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금리의 영향을 받는 주거용 리츠 쪽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금리의 산업별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와의 연동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금리가 만드는 그런 상품의 강세, 자산시장의 강세, 그것이 리츠 상품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리츠 쪽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꼭지점을 알리는 그런 매스컴퓨터들은 항상 꼭지점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적인 저성장,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연장선에서 신고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산 시장이 그렇게 양극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츠 상품 관심이 지금 뭐 사실 롯데 관련해서도 리츠 나오고 있고 이마트도 오늘 자산 매각하면서 리츠 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관심은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산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집단이 많다라는 거죠. 금융회사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확정 수익형의 자산을 편입시켜야 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리츠가 유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도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공모시장에 무려 4조 7천억이나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조 7천억이나 이 공모주 쪽에 몰렸으니까 이게 뭐 저금리 따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옮겨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금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쪽은 아주 보수적인 자금을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리츠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롯데 리츠 쪽에 그만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건 시중의 유동성을 뜻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리츠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향후에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향후에 신규 공모 상장이 좀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그것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신규 공모 상장할 때 그 공모가를 보면 배당 수익률 6% 정도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 배당 6%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죠. 물론 그게 지속될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서 검증을 해야 되겠고 또 편입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것이 과연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 나오는 그런 리츠 상품들은 대기업들의 사무실이나 서울 요지에 있는 그런 오피스형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리츠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시가총액 시가 배당률 그 6%라는 것을 따져볼 때 제가 옛날에도 이 배당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때 배당 수익률이 6%에서 보통 연말에는 4% 정도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50% 상승한다는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 6%가 되는 6% 넘나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리츠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주하고 더불어서 지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될 것이다. 우리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주 반도체 중심의 IT 이쪽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 추세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정 수익형 상품 이것이 향후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기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채권이나 리츠나 배당 이쪽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에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리츠 상품들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제 시장에 집중해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